남다를 텐데요. 시작 발언을 통해서 후보들의 인사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부터 발언하시죠. 예,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음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되겠습니다.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반드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또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데 이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R&D, 특히 정부의 여러 가지 R&D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 같은 데도 이 R&D 부분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이라기보다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계엄을 한 그리고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은 받으니 기쁘십니까?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란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김문수 의원님 계속 탄핵이다. 김문수 의원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0초 보장을 해주셔야죠. 예. 지금 이것은 총량제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란이 아니라니요.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내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뺀 거 모르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헌정을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태도 이거 계속 보이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위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국민 여러분. 소추장에서 내란은 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금까지 비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니, 얼마나 비호가 화가 납니까? 근데 우리 권영국 얼마나 국회에서 답답하십니까? 말씀을 경제 토론 똑바로 아닙니까, 해야죠. 이거? 네.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고요. 지금 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그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예,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밀어붙일 계획입니까?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죠.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제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반도체 질문이었어요? 특별법. 예, 질문이었어요? 조금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거 못 해주겠나 이러다가 나중에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이거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R&D를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법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이 뭐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네. 노동시간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을 싸움하는 그 속도 경쟁인데 이 속도전에서 일정한 정도로 열심히 이걸 따라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지금 중국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또 대만은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D 부분이라도 네. 이 반도체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R&D 하는 부분 또 연봉이 일정한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52시간제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사업하는 데서나 또 그 연구자들도 전부 요청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구 부분에서도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억지를 이런 규제가 과도하면은 또 건강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수없이 밑에 기소가 계셨던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죠. 자,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긴 요구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왜 그건 몰랐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민간업자가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가지고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발언 시간 6분 30초를 전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변하실 수가 없고요. 혹시 김문수 후보께서 양도를 해주시면 김문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해서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양보라기보다는 5초만 주시죠. 아니 5초가 좋은데 5초 하십시오.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교원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대북 사업과 관련.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관세 협상부터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 문제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트럼프 대통령과 저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제가 당선되면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문제, 한미 간의 현안 문제는 단순히 통상 문제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문제,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가치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고 또 이익을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 문제나 이런 문제를 7월 8일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네.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 2023년 당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한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그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2024년 당대표 시절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쇄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미 동맹이 기본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싸워서 과연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후보님 생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완전히 또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배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할 때라야만 또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주둔할 때라야만 우리가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도로서 제대로 대하지. 만약 미군도 없고 우리는 핵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동맹이 없다 이럴 때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을 하고 또 상대를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미 동맹이 기본축이고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그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걸 당연히 고려해야죠. 똑같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축이다. 네. 발전시켜야 된다. 심화시켜야 된다. 분명하고요. 한미일 협력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네.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해법은 북한의 핵에 대한 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있고 또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전략 전폭기 같은 것 또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 미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대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2중, 3중의 방어막을 치고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네. 그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바로 보복 타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 안보가 유지되고 안보가 경제 아닙니까? 네.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신 거를 보통 우리는 핵 억지 확장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그거는 이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미 상당 정도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핵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도 핵무장하고 동남아도 핵무장하고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제 핵 확산 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 제재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비핵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제 핵 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한미 동맹이 기본 축이 돼서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계속 반미 발언을 계속하고 그걸 두둔하고 또 지금 그런 진보당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반미 아닙니까? 우리 여기 뭐 권영국 후보께서도 네, 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 시간 6분 30초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규칙이 최소한 김문수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저는 경제 판가리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첫째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서 규제를 상시 관리 감독 철폐하겠습니다.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전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서 전기 요금을 대폭 낮추고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GTX를 전국으로 확충해서 교통혁명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를 각 지방마다 확장하겠습니다. 기술 융합, 규제 프리, 규제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미래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재명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네. 지금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지금 AI 세계 3대 강국, 뭐 저도 3대 강국 하자 그러는데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더 늘리지 않고 원전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한 탈원전 정책,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에너지도 좀 복합적으로 필요하죠.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두산중공업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원자력 발전소 가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걸 꼭 현장을 가봐야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폐기물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원전을 피하는 게 좋은데 기저전력으로 과연 원전을 완전히 지금 단계로 완전히 중단할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을 좀 하고 대신에 지금 이제 좀 더 안전한 SMR 같은 것들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건 계속 하고 그 안전하고 편의적이고 비용이 싸면 이제 그런 것들은 써야죠. 일도 양단도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국가 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하는데 세계적인 선진 강국입니다. 그래서 맞죠. 저는 원전의 반응로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로 가서 또 원자력 안전연구소나 이런 데를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해보면은 만약에 그 위에 원자폭탄, 소형 원자폭탄 같은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걸 자꾸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의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잘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언제나 약간씩 어폐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왜 났습니까? 네. 체르노빌은 왜 사고 났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기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가 날 수 있죠. 위험하죠. 더하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자. 대신에 그 사이에는 좀 섞어서 쓰자. 그게 제 입장입니다. 뭐 저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풍력에 비해서 8분의 1, 비용이 8분의 1밖에 안 들고 태양광에 비해서도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용 추계라든지 실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아까 AI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상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서남 해안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화 발전 단가가 깊이는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좀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늘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좀 들게 됐습니다. 네. 그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아니, 저는 저한테 질문 안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금 그런데 5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들은 분들이 이거 5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5천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저도 몰라서. 5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당장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주주의 어떤 강압적인 물적 분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맞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가지고는 또 HMM이니 또 SK이온이니 이런 것들 또 민간 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참. 네, 이제 권영국 후보 주도권.